자, 2025년 2월 13일 목요일 지금 아침 07시 30분입니다. 히든풋볼 돌아온 호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명철입니다. 아마도 호혜는 이제 당분간 쭉 저랑 형철이랑 진행을 할 것 같은데 오늘이 이제 챔스 플레이오프 1차전 매치데이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네, 다 아시겠지만 동시간대에 수년도에 있었던 머지사이드 더비가 아주 동시간이진 않았죠. 한 30분 정도 전, 네. 5시 경기 30분 전에 4시 반에 경기를 시작을 했는데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양현준 선수도 있고 그다음에 김민재 선수도 있고 결과적으로는 두 선수 모두 다 안 나왔습니다. 양현준 선수는 이제 서브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호해도 할 거니까 머지사이드 더비를 그쪽으로 좀 얘기를 하고 한국 선수가 나올 수도 있는 경기를 보자라고 했는데 일단 그 결과적으로는 선택 미스였고요. 그리고 우리가 셀틱 바이언 경기는 아주 평온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평온하게 진행이 되던 중 밖에서 쿵쿵쿵쿵 소리가 나길래 혹시 머지사이드 더비에서 무슨 일이 있나요? 라고 했더니만 에버튼 골 그러다가 그 몇 번 그런 일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형 밖에 이사해요? 이런 걸 많이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접니다. 챔스 주간이지만 네. 머지사이드 더비를 본격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경기 결과는 2대2 무승부고요. 나중에 보니까 싸움이 벌어졌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 거리가 많을 것 같아요. 살라의 득점도 대단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싸움도 굉장히 문제고 그리고 올라온 에버튼의 폼 그다음 뭐 이제 승점 상황 물론 여러분 이렇다고 하더라도 승점 차가 제법 나기 때문에 리버풀이 지금 당장 위험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퇴장들의 여파 이런 것들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얘기거리가 오늘은 아마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게 챔스도 챔스지만 머지사이드 더비가 아닐까 싶어요. 네. 일단은 저희가 7시 32분에 지금 실시간입니다. 7시 32분인데 제가 시간을 정확하게 기억해요. 1시간 정도 전에 골 먹혔어요. 딱 맞아. 정확하게 1시간 전이었어요. 아니 이게 뭐 이따 형철이가 얘기를 해주겠지만 그 추가 시간이 5분이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막 에버튼 극장 골 그러길래 채널 얼른 돌렸어요. 근데 VAR을 보고 있더라고. 근데 그때가 이미 보니까 98분인가? 그래서 이게 추가 시간이 꽤 들어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추가 시간에 이 득점이 나오면 더군다나 치열한 더비 라이벌전이라면 무조건 말이 나옵니다. 누구 말이? 주신 말이. 자, 그래서 여기 하나만 여러분 추가를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업무 플로우를 씁니다. 업무 이제 메신저를 쓰는데 형철이의 이 프로필 사진이 아까 이제 요 대본 나오고 우리 그 형훈이 PD랑 같이 올라오려고 그러는데 저기 업무 메신저로 보니까 올리버야. 그래서 경기 주심이 올리버였구나라고 추정을 했죠. 네. 자, 바꾼 지 40분 지났습니다. 자, 그럼 이슈들을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일단은 그 추가 시간에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뭐 경기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일단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추가 시간에 일단 5분이 나왔습니다. 근데 94분에 에버튼 선수 2명끼리 얼굴이 서로 부딪혀가지고 갑자기 경기가 중단이 됐어요. 왜냐면 이게 얼굴 부딪힌 거니까 위험할 수 있죠. 위험할 수 있고 주심도 그 당연히 프리미어리그의 규정에 따라서 경기를 중단하고 치료 시간이 2분 줬습니다. 재개 시간이 96분이더라고요. 근데 94분에 중단했고 96분에 재개했으니까 1분을 더 주는 게 맞죠. 그 1분 딱 끝나기 직전 보니까 올리버가 휘슬을 물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크로스가 넘어오고 그거 타코스키가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멋있는 골이긴 했어요. 극장 골이죠. 완전히. 네. 그리고 골대 상단을 빡 박았으니까. 이게 구린스 파크에서 열리는 마지막 머지사이드 더비였거든요. 다음 시즌은 신구장으로 가죠. 네, 굉장히 큰 경기장으로 이동을 하는데 에버튼 팬들이 너무 신나서 막 팬분들, 관중들 이렇게 몇몇 분들은 잔디로 내려오시고 엄청 열광적인 분위기.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정말 멋진 그림이었고 사실 에버튼이 잘하기도 잘했어요. 리버풀이 이렇게 견제를 많이 받은 경기가 요즘에 있었나? 물론 없진 않았지만 그래도 있었나 싶을 만큼 피지컬 좋고 높이 있고 기동력 좋고 근데 막판에 조금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힘겨워하다가 그 한 방을 터뜨려가지고 이제 에버튼이 동점을 만들었고요. 자 이제 제가 책상을 내리친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저도 팬입니다. 실시간으로 이제 우리가 입중계란 것도 아니고 제가 뭐 마이크를 잡고 중계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저도 편안한 마음으로 팬의 마음으로 경기를 봐요. 사실 이제 형철이가 이 정도라면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야 돼요. 네. 형 혼자 재밌게 볼 테니까 그러면 관찰캠이라도 하나 설치해주세요. 이게 너무 아까워. 왜냐면 알 수가 없는데 여러분 저희가 부스가 이중문이에요. 근데
보통 새벽에는 하나 문만 닫아놔요. 근데 네. 한 개 문만 닫아놓으면 이중문이면 거의 방음이 되는데 한 개면 소리가 들어옵니다. 근데 그 전에도 아이씨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 그래서 아 이게 경기가 생각보다 빡빡하구나 했는데 네. 마지막에는 막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 근데 그게 무슨 이유인지를 이제 봐야 돼. 아 그렇죠. 네. 일단 이실직고하면 첫 번째는 이게 실시간으로 경기를 보잖아요. 이성적인 판단이나 없어요. 네. 제가 제일 흥분했던 게 사실 뭐였냐면은 첫 번째는 살라가 그 에버튼의 공격이 이어지기 전에 살라가 상대 진영으로 나가다가 반칙을 얻을 뻔한 장면이 있었는데 올리버가 그걸 보고 그냥 넘어갔어요. 거기서 화난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왜 이렇게 추가 시간을 오래 주지? 이게 근데 실시간으로 보면 다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관찰캠을 썼잖아요. 네. 영상 못 썼습니다. 네네네네네. 왜냐면 제 말은 아하. 다 논리적으로 틀렸기 때문에. 예. 근데 저는 그때 그 실시간으로는 아니 왜 추가 시간을 이렇게 길게 주나? 아니 팬심으로 보면 내용 그런 거 상관없이 아빠 끝내 이 그렇죠, 소리가 그렇죠. 나오죠. 계속 혼자 계속 빨리 끝내라 안 끝내고 뭐하냐 하다가 그 막 먹히니까 화가 확 났는데 근데 제가 그래도 우리 히든풋볼은 호회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 클립 영상들을 보면서 시간을 체크해봤어요. 근데 추가 시간은 적정하게 들어간 것 같다. 그거는 양심적으로 큰 문제 없다. 문제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하지만 딱 하나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왜 살라가 반칙을 얻은 것 같은 그 장면은 왜 올리버가 보고도 그냥 넘어갔을까? 전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리버 주심이 머지사이드 더비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이 일관성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두 팀 모두에게 깔끔한 경기 운영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부가 남았던 그런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형철이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경기 내용은 뒤에 간단하게 짚어보겠지만 사실 요 호회를 들으시는 분들이나 간단하게 경기를 보시는 분들이 이슈를 좀 듣고 싶어 하시는데 네. 극장골 나왔고 올리버에 관한 약간의 이슈가 있고 그 다음 중요한 건 마지막에 퇴장이 이뤄지는데 싸움이 났다라고 들었는데 제가 라이브 채팅창에서 본 사람들의 이름을 얘기해 보면 두쿠레, 그 다음에 커티스 존스, 네, 중심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슬롯이었어요. 슬롯까지. 왜냐면 슬롯이 퇴장을 당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 선수들 위주로 그 싸움이 뭐였는지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그 저도 화가 나서 실시간으로 못 봤어요. 네네네네. 나중에 저도 이게 당연히 저도 나중에 이제 다시 보기 영상 클립 영상을 보면서 봤는데 끝나자마자 어떤 해외 SNS에 해외 팬이 올려준 게 있어요. 전체 영상 올려줬더라고요. 끝나자마자 두쿠레가 리버풀 원정 팬들이 있는 쪽으로 달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서서 제스처를 취하는데 카메라가 멀리 잡아주니까 어떤 제스처였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주위에 있던 선수들이 모두 달려든 거 봐서는 뭔가의 도발성 멘트나 행동이었을 가능성이 좀 있다. 마치 아데바요르가 대지를 가로질러서 아스날 원정 팬에게 갔듯이 그건 레전드입니다. 예. 왜냐 두쿠레는 그냥 박스에서 그 골라 코너킥 쪽으로 간 느낌인데 그거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그 딱 약간 너머까지 간 느낌인데 아데바요르는 거의 가로질렀으니까 대륙횡단을 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대단한 건데 가서 뭔지는 나중에 아마 추후에 업데이트가 되겠지만 저희가 바로 끝나자마자 찍는 호이기 때문에 그쵸. 내용은 모르나 도발성 코멘트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저도 다행히 그 해외 SNS에서 팬분이 영상. 올려준 영상을 봤기 때문에 끝나자마자 두쿠레가 달려간 것까지는 확인을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커티스 존스가 재빠르게 달려가서 뭐하냐 하면서 두쿠레하고 싸움이 벌어집니다. 붙었구나. 정말 서로 잡고 이런 네.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 두 명만 싸우는 게 아니죠. 여러 선수들이 엉겨붙다 엉키고. 보니까 큰 싸움으로 번졌고 물론 그중에서는 말리는 선수들이 다수였지만 순간적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했습니다.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 행동. 관중석에서 물병에 날아오는 일까지 있었고 정말 막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결국은 나중에는 중재가 됐는데 네. 두쿠레는 나가는 동안에도 막 뭔가 뭐 도파민이 안 빠졌는지 막 뭔가 말을 해요. 근데 그 두쿠레에게 다들 주목하던 차이나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른쪽에 화면을 보잖아요. 슬롯이 올리버하고 악수를 이렇게 합니다. 경기 끝나고 원래 주심들한테 고생했다고 악수하잖아요. 근데 악수를 하더니 안 놔줘요. 마치 그 투엘과 콘테의 싸움을 보는 것처럼 안 놔줘요 서로. 영화로 따지자면 이제 그거죠. 범죄도시 1에서 네. 마석도 마동석이 조진웅 씨를 잡고 손을 비틀죠. 그죠, 비틀죠, 그때는. 그러니까 아마 슬롯은 그 판정과 여러 부분에 대한 얘기를 올리버에게 계속 하다가 손을 안 놓은 거 같네. 그러니까 결국엔 짜증나고 화났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이제 거기서. 좀 분출이 된 거지. 그러면서 뭔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올리버가 하면서 뭔가 문제를 짚는 듯이 손짓을 하면서 뒷주머니에 카드를 들려고 할 때 화면이 전환이 됐어요. 근데 나중에 자막을 보니 슬롯 퇴장. 그렇게 떴더라고. 아마 거기서 퇴장을 당한 것 같아요. 자, 이게 두쿠레랑 커티스 존스 선수들이 퇴장당하고도 퇴장당한 건데 슬롯이 퇴장당한 거는 다음 경기가 사실 비교적 최근의 분위기가 썩 좋지 않은 울버햄튼과 경기를 하기 때문에 아마 선수단과
윤 헤이팅하가 좋은 결과를 내지 않을까 싶지만 어쨌든 데미지가 있긴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아직까지 저희가 이 팩트 확인이 어려운 시간대라서 근데 실시간으로 또 이게 그 경기장에 있었던 분들이 소식을 막 전하잖아요. 추가로 리버풀 코치 몇 명이 퇴장을 당했다는 서유도 있어요. 영상 업로드 시점엔 아마 정보가 업데이트 됐을 거라서 저희가 뭐 자막으로 추가를 해드리겠지만 그게 또 어떤 파장을 일으킬까? 그럴 수 있죠.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쨌든 헤이팅하가 부디 잘 이끌어주길 바라고 슬롯의 퇴장은 뭐 그대로 아마 이어지겠죠. 그렇습니다. 네.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에버튼이 굉장히 잘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에버튼에 대한 얘기와 지금 리버풀을 보니까 아무래도 사이드백 쪽에서 좀 이게 점점 내려오는구나 싶은 선수들에 대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데 에버튼은 모예스 부임 이후에는 확연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예스는 진짜 구디스 파크에 있는 그 모습 자체가 너무 어울리고 선수들을 어떻게 동기부여시켜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때때로 중원이 밀리더라도 롱볼로 지금은 이제 부상으로 빠져있지만 칼버트 루인은 부임 초에는 굉장히 잘 썼고 그리고 이번 경기만 하더라도 베투와 두쿠레 두쿠레가 세모발이랑 세모월이어서 문제지 이번에도 찬스 한 2개 놓쳤거든요. 아마 에버튼 팬분들은 두쿠레 나갈 때 괜찮을지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너무 기회를 놓치니까. 기동력은 있잖아요. 그죠? 둘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공중볼 나오면 떨궈주고 비벼주고 경합해주고 그리고 에버튼은 일단 선수들이 이 체격이 진짜 좋아요. 크죠. 힘이 진짜 상당하기 때문에 모예스가 딱 뭔가 분위기를 일단 업시켜주고 선수들에게 알맞은 역할을 부여하면서 그런 에버튼만의 어떤 스타일을 확실하게 이끌어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 대단하다고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에버튼이 상대하기가 좀 껄끄러워요. 아까 얘기했던 처럼 큰 선수들이 많으면 뭐 좀 다른 종류로 뉴캐슬도 상대하기가 버거운 경우들이 있는 게 기동력 있고 덩치 큰 선수들이 있으면 부담스러운데 에버튼도 조금 극과예요. 그렇죠. 물론 뉴캐슬이 이번 시즌 훨씬 잘하지만 뭐 게예 같은 선수들의 또 수비 커팅 능력도 있고 그리고 뉴캐슬도 뭐 기마랑이스, 조일링턴, 토날리 이 세 명 그 중에 단단함이 있잖아요. 수비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처럼 에버튼도 그런 팀 컬러가 있고 그 보통 사람이 화를 낼 때 게이지가 이렇게 차면서 화가 나지. 그렇죠. 점점 올라가죠. 평온하다가 갑자기 화를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슬롯의 게이지가 차오르기 시작한 시점은 올리버가 먼저 어그로를 끌었다기보다 경기 초반부에 그게 나와요. 로버슨이 볼을 몰고 질주를 하는데 옛날 같았으면 로버슨이 가속이 빨라가지고 쭉 밀고 가거든요. 굉장히 빠르죠. 근데 이제 많이 내려왔죠. 치고 가요. 분명 로버슨은 진짜 악착같이 뛰고 있어요. 근데 화면은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느리게 지나갑니다. 게이가 아무렇지 않게 어깨를 먼저 집어넣고 소유권을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로버슨이 갑자기 뒤에서 게이를 누가 봐도 경고를 받을 만한 장면으로 두 팔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두 팔로 밀어서 바로 카드를 받아요. 근데 그걸 가까이서 바라고 있던 슬롯이 이렇게 주저앉으면서 막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맙소사하면서 맙소사하면서 막 크게 이렇게 좌절하는 모습이 막 이렇게 잡혔거든요. 거기서 지금 리버풀 풀백의 현주소를 좀 알 수 있다. 리버풀의 사이드백은 클럽 시절을 생각하면 가장 강력한 강점이었는데 로버와 치미카스, 아놀드와 브래들리를 생각하면 다 조금씩 가자가 있죠. 하자가 다 있죠. 오늘 브래들리 경험 부족의 여실히 드러났고 브래들리도 수비적으로 좀 불안할 때가 많은 선수니까 좀 달려드는 성향이 있죠. 적극적인 건 좋아요. 뭐 그건 좋아요. 소극적인 것보다 적극적인 거 오케이. 하지만 너무 오늘은 좀 달려들었다. 그리고 치미카스는 잔부상 때문에 한번 부상당하면 폼이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로버스는 기량이 많이 떨어졌고 알렉산더는 수비가 너무 소극적이고 뭐 저희 계속 다루고 있으니까 근데 오늘은 아놀드가 괜찮았어요. 오늘은 그래도 킥이나 이런 거 한 방은 좋았지만 어쨌든 알렉산더는 수비가 소극적이다. 그런 면들까지 풀백들이 다 저마다의 이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 좌우 풀백을 안고도 리버풀이 잘하고 있는 건 좋으나 확실히 불안점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여러분 이따 영상이 또 하나 따로 나가겠지만 리버풀이 설사 여기서 승점 드롭을 했다 하더라도 아스날에겐 더 안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승점차가 이미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7점이죠 지금. 그래서 뭐 여기에서 리버풀이 커다란 데미지를 받았다라고 하기까지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다만 경기의 내용이 이렇게 무승부를 하면 조금 느낌이 패배 같은 무승부라는 감은 있기 때문에 근데 분위기를 잘 아마 추스릴 가능성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에버튼이 이제 남은 시즌 그 동안에 만나는 팀들은 그 이전에 만났으면 개꿀. 근데 요 이후에 만나는 팀들은 좀 고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라운드가 수년되지 않고 그때 만났어야 돼요. 그러면 아마 리버풀이 무난하게 잡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물론 이것도 만약이란 가정이니 혹시 모르지만 더비전이 있지만 그 무렵에도 에버튼이 사실 아스날하고도 비기고 맞아요. 첼시하고도 그때 비기고 막 이러면서 되게 잘했거든요. 그 중요한 경기들 에버튼이 고춧가루를 잘 뿌렸어요. 갑자기 생각나는 게 다음 라운드인지가 구디슨 파크에서 맨유랑 경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당군 형이 이제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에버튼이 만만치가 않아요. 세요. 잘해요. 네, 그래서 단단함이 좀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힘이 좀 있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프리미어리그 수년 경기, 어찌 보면 어제 최고의 경기는 압도적인 이 맨시티 대 레알 마드리드 경기였다면 오늘은 챔피언스리그 경기보다도 주목을 받은 머지사이드 더비가 있었고, 네. 자, 이제 챔피언스리그 넘어가는데 여러분, 챔피언스리그는 유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챔이 있습니다. 아챔도 이번 주에 펼쳐졌는데 지금 마침 형철이가 울산 저는 근데 이거 저희가 이제 ACL도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이번 그 매치데이에서는 또 K리그 팀들이 좀 고전을 했어요. 다 패배를 했죠. 네, 다 패배를 했는데 광주도 그렇고 뭐 포항도 그렇고. 근데 울산 얘기를 먼저 합시다. 네. 저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 우승을 하고 그다음에 김판곤 감독이 또 대표팀에서 좋은 역할을 했었던 거랑 별개로 울산 감독에 부임하고 난 다음에 사실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리그 우승을 시킨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공이 있는 건데 아니 ACL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심각한 성적입니다. 상당히 아쉽죠. 네. 왜냐하면 ACL은 상금 규모가 굉장히 큰 대회고 전략적으로 그리고 그 ACL에서 어쨌든 울산이 그간 좋은 성적을 내왔기 때문에 물론 2022 시즌처럼 조별리그 탈락을 했던 시즌도 있었지만 그래도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김동훈 감독이 우승도 했고 그래서 클럽 월드컵을 나갈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걸로 올 시즌 사실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그럼요. 근데 올 시즌은 사실 울산의 그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의 리그 페이지를 쭉 보면은 물론 현실적인 이유는 있었겠죠. 지난 시즌을 돌아봤을 때 부임하고 시즌 중에 부임한 감독이고 리그를 어쨌든 경쟁시키는 게 일단 우선이라고 판단을 했다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갈 수 있는 선택이긴 하나 다만 이제 ACL을 기대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라인업에 힘을 생각보다 안 주고 나온 경기들이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사실 저는 이제 울산의 디테일한 상황까지는 형철이나 울산 팬분들보다 훨씬 인지가 떨어지는데 이제 제 얘기는 그거죠. 제3자 입장에서 이거를 그냥 보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들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네. 근데 뭐 제 얘기의 어떤 뭐 그 맞고 틀리고는 또 팬분들의 이 생각과 다를 수 있겠으나 어쨌든 K리그 우승팀이며 이 팀의 체급과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이 정도로 그것도 챔피언스리그라는 대회와 대회의 규모를 생각했을 때 사실 이건 거의 버린 수준인데 그쵸. 나는 그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난 팬들이 좋아할 선택은 아닌 것 같거든. 근데 참 의아한 건 근데 리그만 보잖아요. 리그에서 사실 중간에 부임해서 순위를 역전시키고 우승한 것도 대단한 공이에요. 그건 당연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이 운영을 비판을 하자니 리그에선 공이고 근데 아침에선 누가 봐도 실이고 그런가? 너무 대회에 뚜렷한 명암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이게 팬으로서 바라보기에는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어쨌든 울산 팬이 형철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봤을 때 어느 정도 감안할 부분이 있다라고 유보적으로 둡시다. 그러면 이 다음 아챔은 잘해야 됩니다. 무조건 잘해야죠. 그거에서도 이렇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이번 아챔은 시작부터 김판곤 감독 체제에서 함께한 게 아니었다. 중도 부임이었고 그리고 그 스쿼드 자체가 사실 김판곤 감독 부임하고 지난 시즌 리그 페이지 6경기를 했잖아요. 지난 시즌에 작년에. 네. 그 6경기 동안에 사실 본인이 원했던 스쿼드가 아니었고 아무래도 울산이 작년에 많이 비판받았던 스쿼드의 나이가 많다. 그런 점은 리그와 챔피언스리그 병행에 상당한 약점으로 저는 지적이 그동안 많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현실적인 한계도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한 부분이 있었을 거다라고 그래도 좀 좋게 판단을 하자면 이런 거리는 있어요. 근데 다음 시즌 아침은 전혀 그런 거리가 없죠. 또 하나 우려되는 게 있어요. 클럽 월드컵. 당연히 K리그 팀이 사실 클럽 월드컵에 나가서 1승한다고 기대하는 거는 사실 굉장한 도전이죠. 네, 쉽지 않죠. 네,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도 클럽 월드컵에 나가는 게 정말 대단한 또 의미로 남을 수 있는 한 해면 좀 더 공을 들여서 국제대회 때 준비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지금 당장 김판곤 감독의 울산 체제에서 보여진 국제대회에서의 성적은 보고서로 딱 보더라도 너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지금은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많이 되는 게 사실일 수밖에 없다. 뭐 피파가 규모를 대폭 늘렸고 올해 이제 미국에서 펼쳐지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마도 조금 이벤트전 성향이 강한 대회가 당분간은 조금 이어지겠죠. 물론 이게 자리를 잡으면 또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걸 생각했을 때 뭐 형철이 얘기대로 어느 정도 약간 이 선택과 집중 혹은 이걸 하는 게 있다 하더라도 저는 국제대회 성적도 울산 정도의 레벨의 클럽이라면
그냥 경시하는 건 안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럼요. 이번 시즌까지는 오케이. 네. 근데 다음 시즌부터는 저는 그래도 좀 뭐 제가 울산 팬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모습은 보여주지 않으면 비판하지 않기가 힘들다. 지금도 비판을 받아야 돼 성적이다. 네, 뭐 그러니까 흔들릴 수는 있는데 너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네, 그거는 좀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팬의 입장에서는 비판도 하되 그러면서 리그에서의 공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긴 하다. 네. 일단 이렇게 아쉬운 성적이 나왔고 당장 이번 경기만 하더라도 주말 안양과의 리그 개막전에 나올 만한 선수들을 일단 이번에 따로 또 빼놓긴 했어요.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이번에도 뭔가 리그를 위한 선택과 집중을 했다고 보는데 그러면 리그 결과로 잘 나와야죠. 네, 당연히 그래야죠. 아까 말씀해 주셨던 다음 시즌 아침에 성적이 나오려면 초반에 리그에서 승점을 많이 벌어놔야 돼요. 네. 그래야 클럽 월드컵도 이후에 올해만 말쯤에 이제 한 3분기 정도부터 시작돼요. 네.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 힘을 좀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면 초반에 리그 성적 잘 내야 됩니다. 그걸 미리 초석을 잘 다져놓길 바라야 되겠죠. 자, 그리고 실이 좀 있는 게 조현우가 부상이죠. 코뼈 쪽 골절이 의심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제 경기 직후의 인터뷰에서는 골절이 좀 의심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많이 일단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 문정인 골키퍼가 물론 이제 영입이 돼서 아마 조현우 골키퍼가 지금 경기를 못 뛰는 상황이 이어지면 문정인 골키퍼를 주전으로 세우겠지만 리그 MVP 아닙니까? 그죠? 대한민국 대표팀의 대표 키퍼죠. 사실 지금 조현우 골키퍼의 코뼈 부상이 사실이면 3월 A매치 때도 우리나라한테도 굉장한 또 타격을 줄 수 있는 안타까운 이슈인데 아무래도 그동안의 조현우를 오랫동안 봤던 팬들에게 문정인 골키퍼도 물론 K리그2에서 서울 이랜드에서 좋은 활약을 했던 골키퍼지만 당장의 직접적인 비교를 하기에는 아무래도 조현우 골키퍼의 육각형이 더 크잖아요. 최정상의 골키퍼이기 때문에 그 누구와도 비교했을 때 압도적인 조현우 선수인데 뭐 회복 기간을 봐야 되겠지만 코뼈 골절은 사실 축구를 보다 보면 아마 꽤 흔한 부상이에요. 그리고 복귀하는 시점이 또 되게 오래 걸리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필드 플레이어가 아닌 골키퍼라는 특수 포지션, 즉 계속해서 뛰어야 되는 포지션이 아니라는 걸 감안하면 아주 오래 걸리진 않을 거라는 그나마의 안도를 좀 하는 거죠. 대신에 이제 이 부상으로 인한 후유증이라든지 그런 거 좀 잘 절대 없기를 정말 좀 바라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실은 실이죠. 연습 경기 최다 득점자 야구가 또 한 번 본인의 미천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실제 경기에서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근데 연습 경기 때는 정말 골을 많이 넣었다고. 저희도 이제 연습 경기 영상을 확인할 방법은 없으니까 기사나 이제 구단에서 말해주는 결과에 대한 그거 딱 토론해서 기록을 살펴봤는데 진짜 야구가 골을 많이 넣긴 했어요. 실전에서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미디어데이 때 이제 김판구 감독이 계속 강조해서 사실 미디어데이 때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시기 쉽지 않은데 공격수 영입을 구단에서 잘 해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야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뭔가 좀 못 믿어온 부분이 아마 김판구 감독이 보기에도 지금의 원톱짜리 자원들이 그냥 믿고 가기에는 아직 좀 불안함이 있다. 정말 보강을 해야 된다라고 절실하게 좀 뭔가 간곡하게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닌가. 야구가 그만큼 불안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뭐 요거랑 별개로 뭐 뒤에 두 경기, 그러니까 포항이랑 광주 경기도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번 주가 개막주예요. 그리고 2는 다음 주가 개막인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입중계는 일단 여러분 숲에서 주원영이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인데 그거랑 별개로 K리그의 어떤 이 컨텐츠는 히든풋볼 K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좀 다각적으로 계속해서 생각을 해서 그때도 말씀드렸던 저희 이번 편성 변경이 아마 3월에는 안착을 할 목표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거기에는 또 국내 축구 컨텐츠도 많이 있으니까 또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포항 광주 봐야 되는데 둘 다 졌습니다. 일단 포항이 좀 0대4로 크게 패배를 했습니다. 일단은 아직은 우려점은 좀 많이 안긴 결과라고 봐야죠. 왜냐면 사실 박태하 감독의 포항이 지난 시즌 정말 전반기 때 성적이 좋았으나 후반기 때는 좀 아쉬운 성적은 냈었고 거기서 이제 새 시즌이 되면서 회복하는 모습을 내주기를 코리아컵 우승과 함께 기세를 살려서 나가주기를 바랬지만 첫 경기 결과가 일단 안 좋아서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일단 이 경기는 그냥 경기 내용적으로 보면 아스프로가 터뜨렸어요. 근데 아스프로는 이런 대형 실수까지 나오면 정말 믿고 갈 상황이라고 어렵죠. 그런 아쉬움이 있고 황인재 골키퍼가 아마 새 시즌에는 지난 시즌 좋았던 중반기까지의 모습, 아쉬웠던 후반기의 성적 본인도 절치부심해서 정말 올 시즌은 좀 다르게 준비해보겠다 생각을 했을 텐데 지금 이 경기에서 보여준 모습이면 황인재 골키퍼는 여전히 좀 불안합니다. 더 많이 성장이 필요하고 포항이 지금 경우의 수가요. 다음 경기가 우리 K리그 팀들에게 정말 까다롭기로 유명한
조호르 원정입니다. 조호르 원정이 어려워요. 그 굉장히 고전을 많이 합니다. 사실 울산이 정말 좀 많이 힘들어하죠. 많이 당했습니다. 네. 네. 근데 이 원정에서 이기면 문제 없어요. 맞아요. 나갑니다 그냥. 네, 이기면 괜찮으나 무승부를 하게 되면 상하이 두 팀 중 한 팀이 이기게 되면 사실상 탈락. 물론 이게 사실상인 이유가 상하이 두 팀과 포항이 세 팀이 승점 동률이 되면 그러면 또 그 결과에 따라서 따져봐야 될 것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산술적으로는 또 가능한 가능성이 있지만 사실상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탈락이고 만약에 포항이 조호르 원정에서 패배한다. 상하이 팀들 중 한 팀이 이기면 그냥 탈락입니다. 근데 조호르 원정이 좀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이번 그 가와사키전 패배가 좀 아프죠. 많이 아프죠. 그래도 0대 4라서 일단은 리그 개막전 대전 하나 시티즌과 이제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리그 경기 결과를 통해서 빠르게 좀 분위기를 회복하고 ACL 조호르 원정 정말 잘 준비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산둥과 광주가 경기를 했는데 광주는 사실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뭐 좋은 결과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확정이죠. 확정이에요. 근데 이정효 감독의 인터뷰도 그렇고 너무 나쁘끄러웠다. 또 이런 얘기로 봤을 때 경기나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3대1로 광주가 패배를 했습니다. 그렇지. 원정이긴 해요. 일단은 이탈자가 많은 시즌이라서 저도 초반에는 조금 우여곡절이 분명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했고 이 산둥타이산과의 경기 사실 산둥타이산에 뭐 제카가 있고 카자이슈빌리 우리 바코가 있습니다. K리그에서 다 아주 익숙하죠. 큰 힘을 냈던 선수들인데 그 선수들이 지금 산둥타이산을 주전으로 뛰고 있으니까 K리그 올스타급의 선수들이거든요. 아무래도 선수 개개인의 기량에 있어서 지금의 광주가 레벨로서 덤비기에는 이탈자도 너무 많았고 멤버 변동들이 심했기 때문에 쉬운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수비 쪽에 개인 기량이 좀 밀렸던 장면들이 많이 보였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일단 임대생 진시우나 지난 시즌은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올 시즌은 일단 활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브루노와 같은 선수들 어떻게 쓰일지가 일단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이게 첫 경기부터 부상자가 나왔거든요. 변준수 선수가 부상 아웃됐고 중앙 미드필더의 유재호 선수도 부상 아웃이 됐어요. 근데 지금 일단 팬들 사이의 루머로는 유재호 선수가 무릎 부상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거는 좀 불길한데 장기 부상이 정말 아니기를 정말 바랍니다. 정말 바랍니다. 큰일 납니다 진짜로 장기 부상이 되면. 그리고 공격은 역시 가브리엘 선수가 빨리 돌아와야죠.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최전방 자리가 지금 광주도 고민이 많거든요. 아마 이정효 감독은 예전에 인터뷰에서 가브리엘을 그래도 측면에 쓰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나 지금 스쿼드 상황을 봤을 때 혹시 가브리엘이 톱으로 나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실제 이정효 감독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가브리엘도 돌아와서 빨리 힘을 좀 실어 넣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봅니다. ACL은 종합하면 울산은 이번 시즌은 일단 좀 두고 보자. 중도 지난 시즌 부임해서 대회가 아직 진행 중이니까 그거를 감안을 해야 될 것이고 포항은 다음 조호르 원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광주는 뭐 이미 확정이었으나 좀 추스릴 필요가 있고 부상자들이 빠르게 복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챔피언스리그 유럽으로 갑니다. 어제 가장 핫했었던 경기 맨시티 레알을 뒤로 가장 빼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경기를 먼저 보자면 셀틱 바이언 경기를 좀 볼 거고 그다음에 페이노르트 밀란 경기를 봐야 돼요. 일단 클럽 브루에랑 아탈란타 경기에서는 클럽 브루에가 승리를 했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브리에가 홈에서 성적이 되게 좋아요. 맞아요. 올 시즌 주요 성적이 아스톤빌라전 승리, 스포르팅전 승리, 유벤투스전 무승부. 유벤토 무승부. 어쨌든 챔피언스리그 홈 경기에서 계속 선전하는 중입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브리에의 힘인데 이번에도 홈 경기에서 이제 브리에가 압박으로 아탈란타를 잘 괴롭혔고 전개도 더 잘 됐고 그래서 인상적인 기회들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브리에는 이제 기록을 보면 이탈리아 팀 상대로는 2003년 이후로 첫 승이라고 하고 아탈란타가 지금 스페르코파 이후로 스페르코파를 포함해서 3승 4무 4패. 좋지 않아요. 공식전이 좀 들쭉날쭉합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 2차전 자신들 홈에서 갖는 경기는 어떨지 이런 부분이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 경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나코랑 벤피카가 경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는 이제 정배픽이 이제 벤피카일 것이다라 그랬는데 벤피카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봐야 되는 경기가 대한민국 선수들이 배치가 돼 있는 셀틱 바이언이랑 페이노르트 밀란인데 일단 페이노르트 밀란은 황인범 선수가 아예 명단 제외가 됐습니다. 그 경기 전에 약간 우리 입장에서 아쉬운 보도가 하나 나왔어요. 경기 전 마지막 훈련 프로그램에 이 황인범 선수가 불참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따로 그 기사를 봤을 때 어디에 부상이다, 어디가 아프다 이런 이야기는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는 뭔가 예방 차원이거나 아니면 혹시 뭔가 컨디션 난조였거나 그런 이유로 일단 황인범 선수가 이번에는 좀 결장을 한 게 아닌가 싶고 이게 사실이라면 2차전은 그래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실 많이 아쉽잖아요. 페이노르트가
밀란을 이겼고 그렇지. 이런 경기에 또 황인범이 출전했다면 네. 그 경기 내용 보면 황인범이 나왔으면 더 잘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뭐 황인범 선수가 워낙에 페이노르트에 좋은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진짜 페이노르트가 황인범의 있고 없고에 따라 그 중원의 퀄리티가 좀 많이 달라져요. 물론 황인범과 또 한 명 팀버 그렇죠. 두 명이 있으면 진짜 중원이 더 맛깔나게 굴러간다는 느낌을 주는데 부디 2차전 때 산시로 원정에 황인범 선수가 나와서 진짜 한번 활약 제대로 해주기를. 물론 밀란 팬분들한테는 그건 안타까운 소식이겠지만 그런 일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랑 별개로 페이노르트가 좀 전에 형철이 얘기했던 것처럼 승리를 했습니다. 네. 페이노르트는 감독 경질을 했기 때문에 그 스파크를 이제 좀 노렸을 것이고 밀란 같은 경우에는 SL에서 말씀드렸지만 콘세이산 감독이 부임하고 난 다음에 분위기가 꽤 괜찮은 편이에요. 네. 물론 2차전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밀란도 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있지만 페이노르트 입장에서는 사실 대어를 잡은 거죠. 일단 홈에서 미넨한테도 3대0, 밀란한테도 1대0. 와, 두 경기 무실점. 그렇지. 베일로 골키퍼가 미넨전 때 나와서 굉장한 선방을 했고 이번에 스테세본이 벨렌로이터 골키퍼도 6번에 또 선방을 했더라고요. 일단은 골키퍼 둘이 번갈아 가면서 불안하고 번갈아 가면서 부상에 당하는 편인데 중요 경기 때는 또 활약을 좀 해주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요. 그 프리스케 감독은요 경질을 당할만 했습니다. 리그 때 저도 이 페이노르트 LADBC 중계권이 지금 쿠팡 플레이에 있어서 감사히 또 이게 중계를 하고 있지만 그 리그 경기를 보면 페이노르트가 슬롯 때 느낌하고는 많이 달라요. 밸런스가 많이 붕괴되어 있고 일부 경기에서는 승점 드랍도 심했고 라이벌전에 특히 못하고 있어요. 에인토번전, 아약스전 그 경기들을 최근에 또 패배하면서 결국은 경질을 당했는데 근데 현지 반응을 보니까 약간 논란이 있었던 게 그래도 챔피언스리그는 좀 성적을 내고 있지 않았나. 괜찮았는데 근데 16강 플레이오프를 바로 앞두고 경질을 하는 게 이게 과연 맞는 선택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보드진의 선택도 의문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감독 경질 버프인지 바로 페이노르트는 밀란을 1대0으로 잡았고 그 파이샹이라는 페이노르트의 윙이 있어요. 미넨전 때도 잘했어요. 이 선수가 드리블러고 진짜 빠른 선수인데 리그 때는 이 선수는 드리블은 빠르지만 무게중심이 없다시피 합니다. 약간 그 이제 음식점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그 이 어섭쇼 하는 그 인형 있잖아요. 풍선 인형. 그것처럼 느껴질 때가 간혹 있어요. 아니 보통 무게중심이 높다 낮다를 얘기하는데 무게중심이 없나요? 네. 근데 유연하긴 해요. 근데 마무리가 좀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좀 과한 표현을 했지만 어쨌든 파이샹이 이 주사형 선수지만 이번 경기 최상의 폼이었습니다. 그래서 파이샹이 너무 좋은 활약을 했고 페이노르트는 미넨전도 그랬지만 이 경기도 철퇴를 충분히 휘두를 수 있는 팀이다. 그래서 챔스에서 성적을 잘 냈다. 이런 거를 입증했던 것 같습니다. 네, 밀란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흐름에 있기 때문에 이 경기에 설사 뭐 패배했다 하더라도 밀란 팬분들 입장에서 2차전을 좀 기대하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저도 산시로니까. 네. 근데 저도 이제 이 에버튼 리버풀을 주로 보고 이건 서브 모니터로 보면서 이제 같이 체크를 했지만 카메라 돌아볼 때마다 수비진이 상대 역습 막 막고 있는 상황이 계속 보였거든요. 1차적으로 중원 저지가 안 된 것 같아요. 예,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해결을 지을지 그게 이제 밀란한테는 2차전을 앞두고 큰 관건이 아닐까 싶고 레앙이 별로 활약을 못했습니다. 파이샹은 주사위를 던져봤는데 최고. 레앙은 근데 반대로 조금 아쉬웠던 그런 희비가 고찰된 날이라서 2차전에 두 선수의 컨디션은 어떨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셀틱 바이언도 오늘 새벽에 있었는데 바이언이 이겼습니다. 셀틱이 또 추격골을 넣으면서 분위기가 확 달아오를 것 같았는데 그대로 마무리가 됐고 양현준 선수 얘기를 먼저 하자면 서브로 나왔는데 양현준이 분위기를 잘 바꾸더라고요. 이게 주말 컵대회 때 스탯을 많이 쌓았던 게 양현준 선수한테도 좋은 터닝 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어시스트도 기록을 했고 마이다 다이젠의 득점에서 이제 그 어시스트가 나왔고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경기가 대단히 뭔가 흥미있는 거리가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바이언이 전체적으로 좀 주도를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주도는 했으나 결정적인 순간에 골을 확실하게 더 넣어줄 수 있는 뭐 바이언 팬들이 맨날 얘기하시는 측면 자원들이나 케인도 전반기에 어마어마하게 골을 넣었던 물론 케인은 멋진 이 발리 득점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런 모습을 다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뭐 2차전은 저는 뭐 바이언이 좀 승리를 해서 토너먼트에 올라가는 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김민재 선수가 완전히 또 그 휴식을 준 것이 원래 아킬레스 부상이 있었던 것도 안고 뛰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주말에 가장 중요한 레버쿠젠 원정이 있습니다. 거기서 승리하면 우승의 8분 응선 이상을 넘었다고 보이는데 만약에 패배한다라고 하면 조금 골치 아파요. 물론 그래도 승점 차가 어느 정도는 있긴 하네요. 그래도 조금 추격을 당하는 느낌이라 그래서 아마 휴식을 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시즌 바이언은
우리가 그 이전에 알고 있었던 그렇죠. 그 정도의 강력함. 물론 지난 시즌 2L의 바이어보다 훨씬 낫습니다만 항상 형님 말씀하셨던 둔기로 패. 네, 근데 또 패. 때리는. 보고 괜찮아 또 패. 이 느낌은 아니에요 사실. 그건 아니기 때문에 네. 좀 완전히 상대를 압도하는 느낌까지는 아니에요. 여전히. 네, 그래서 그 정도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다음 볼 경기는 덴벨레 얘기를 해야 되는데 브레스트와 파리 생제르맹 이미 리그에서도 둘이 붙었었던 경기고 연전이잖아요. 그렇죠. 파리가 가볍게 이겼습니다. 3대 0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파리로서는 아주 순조로운 출발이고 일단 이 덴벨레가 이번 경기도 멀티골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래? 진짜 왜 이래요? 도대체 왜 이럴까? 3대 0 승리 기여를 했고 최근에 이제 중앙 공격수로 덴벨레가 출전하고 있는데 이게 좀 맞는 옷을 입은 느낌입니다. 플레이를 보면 윙 자리에서는 자기가 이제 슈팅 공간까지 들어오려면 준비 동작이 필요하잖아요. 드리블하고 덴벨레 양발 드리블할 때도 양발 잘 쓰니까 양발로 툭툭툭 하다가 슈팅 딱 때렸을 때 뭔가 드리블로 힘을 좀 많이 쓰는지 마지막 슈팅이 너무 힘이 들어가서 뻥 뜨거나 애매한 슈팅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중앙에 들어가니까 조금 더 슈팅이 정교해진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요즘에 골도 많이 들어가니까 분위기 올라갔겠지. 분위기가 올라온 것도 크겠죠. 그래서 관련된 기록들을 찾아봤는데 지금 일단 8경기 연속골이고요. 프랑스 선수의 최장 연속골 기록이 티에리 앙리의 10경기. 2000년에 아스날에서 기록을 했었대요. 이때면 저도 볼 때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제가 0102부터니까. 네. 그만큼 이제 2경기만 더 연속으로 넣으면 덴벨레가 이제 앙리 기록을 넘어서 혹시 몰라요. 역대 프랑스 선수 중 최장 연속골 기록 득점자가 되죠. 제가 앙리를 엄청나게 좋아하는 선수는 아니에요. 뭐 앙리는 굉장히 좋아했던 선수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공격수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이상하게 덴벨레가 이 기록은 안 깼으면 좋겠습니다. 네. 괜히 기분이 좀 안 좋아질 것 같아요. 네.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습니다. 괜히. 덴벨레는 2024년 12월 15일부터 현재까지 11경기를 뛰고 18골을 득점을 했고요. 와, 좋다. 이 11경기 중에 10경기가 득점입니다. 딱 한 경기, 컵대회에서 한 경기 그때 중간에 한번 쉬어간 때가 있었고 기사를 보니까 11경기 기준으로 최다골을 기록한 게 메시 22골, 호나이두 21골, 홀란 19골, 덴벨레 18골. 와. 여기 음바페 17골, 네이마르 16골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 이름을 올린 선수들을 봅시다. 여러분 비속어인 거를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매두 그다음에 내마 아니 여기 지금 조세 칭호를 받은 선수들이 있고 홀란이야 이제 막 차세대 또 스트라이커인데 여기 덴벨레가 벨레인가요? 예. 기록은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한 흐름이고 양발을 쓰는 선수잖아요. 지금 이 기간 동안 55번의 슈팅을 했는데 오른발 11골, 왼발 7골. 이 정도면 황벨입니다. 이거 원래 이 선수가 이제 영주 형도 가끔 표현했을 때 잘했을 때 말고 안 좋으면 오른발 홈런, 왼발 소녀슛이에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 그게 있어요. 맞아. 네. 근데 원래 그러니까 이 선수가 흐름만 잘 타면 저는 그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팬들의 의견이랑 지도자의 의견이 다를 때가 있는데 지도자들이 공통적으로 좀 원하는 선수는 저는 무조건 우리 눈에는 안 보이더라도 장점이 있는 선수라고 보입니다. 사실 이 선수는 실력보다 멘탈의 문제가 큰데 그렇게 쓰레기 같은 멘탈로 여기저기를 휘젓고 댕겨도 계속해서 대형 클럽과 가장 상위권에 있는 감독들이 원하는 이유는 있다. 이런 걸 보면 툴이 많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분들이 이제 후연을 하시다가 보면 아는 거지. 딱 찝는 그런 선수가 덴벨레가 아닌가 싶고 지금 현재 28경기 23골과 6개 도움으로 커리어 하이 시즌인데 벌써부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이러다 발롱도르 받는 거 아니냐. 자제해야죠. 발롱도르가 이제 프랑스 풋볼에서도 나오는 거기도 하고 뭐 그럴 수는 있지만 글쎄요 모르겠어요. 뭐 파리가 근데 또 모르죠. 모르는데 차례차례 팀들을 격파한다. 그래도 좀 아직은 좀 시기상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어제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매치업 내용 뭐 다 맨시티 레알인데 뭐 경기 결과와 후토크는 이미 우리 주원이 형이 이제 솔로로 중계를 하면서 올려놨으니까 관련된 이슈를 조금씩 체크해 보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중요한 건 아구에로의 불알입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속보를 봤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업데이트는 없더군요. 이게 함부로 불알을 걸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적 없죠. 우리 채널에서 막 불알을 건다든지. 불알을 걸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맥스 거라의 입수죠. 입수. 근데 뭐 아시겠지만 여러분 그 웹에서는 생각보다 또 본인의 고환을 거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함부로 고환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그럼요. 네.
저주받아요. 예. 그러다가 못 쓰게 되는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로. 예. 조심해야 돼요. 어쨌든. 예. 아구에로가 근데 돈도 걸었더라고요. 그 인스타에서 봤는데 전반에 2골이 들어간다에 $10,000를 걸었대요. 근데 전반에 한 골 들어갔어. 우리나라 돈으로 이게 1,456만 원이라는데. 뭐 이 아저씨 돈 많으니까 뭐 얘기는 할 수 있는데. 뭐 이건 뭐지 인터넷 방송하면서 뭐 알아서 하시겠지. 그쪽의 룰은 모르겠지만 할 수 있다 치는데.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아구에로? 뭐 잘 해야죠. 다른 걸로 대체해가지고. 정관 수술이라든지. 그거는 이제 아구에로의 아내 혹은 여자친구랑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든 다른 걸로 대체를 해서 뭐 이제 이런 건 사실 BJ 선배 조은 형한테 물어보긴 해야 되는데 실제로 팬들이 정말 이걸 해라라고 얘기하진 않을 테니까 대신에 좀 재밌는 걸로 넘어가야죠. 딴 걸로 좀 대체하겠다라거나 아니면 뭐 퍼포먼스라도 본인의 고안 옆에 호두를 두고 망치로 깨는 모습, 호두를 깨는 무섭잖아. 그 정도라도 뭐 이런 거. 소리가 아주 무서울 것 같아. 그거 있죠. 어떤 분이었더라? 그 사람의 이 신경이라는 게 왼팔을 둬요. 그다음에 오른팔은 본인 실제 팔이 아니라 뭐 다른 어떤 모형을 둬. 이렇게 이게 퉁퉁퉁하는 모형에다가 꽝 내리쳐도 움찔한다며. 그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거 같은 느낌으로 한번 네. 실제로 고안을 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래도 사람으로 봤을 때. 그러나 이제 또 많은 또 인터넷 방송을 좋아하시는 유저분들은 무언가 하기를 바라니까 다른 대체품을 만들면 어느 정도 이 또 퉁이 가능하다.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내 쪽으로 봤을 때는 체크할 만한 부분 또 얘기를 해보죠. 일단은 역시 이 발롱도르 신경전. 저는 어제 그 경기 보면서 입장을 할 때 스톱 크라잉 그 하트 아웃 이게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근데 처음에 로드리 얼굴이 아니고 그 글씨가 먼저 보였어요. 제가 근데 오아시스 되게 좋아해서 이게 오아시스 노래 제목이에요. 영화 예전에 나비효과라는 맞아요. 영화에 나왔던 명장면에 나왔던 배경음악으로 깔렸던 노래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인데 저는 처음에 그걸 봤을 때는 와 역시 맨시티 오아시스 팬분들이 많으니까 또 이렇게 갤러거 형제가 뿌듯하게 이렇게 또 해주는구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약간 도발성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뜻이 울음을 멈춰라는 뜻인데 로드리가 발롱도르를 이렇게 딱 들고 있고 울음을 멈춰라는 게 비니시우스가 봤을 때는 너는 2위에서 울고 있으니 그거 빨리 그냥 그만 징징대. 뭐 그만 징징대 딱 그거죠. 그렇게 보일 수 있겠더라고요. 그만 질질짜. 그쵸. 라는 질질짜. 느낌. 그러니까 징징대보단 질질짜가 좀 더 과격한 표현이긴 한데 아마 이들은 그런 내용을 넣었겠죠. 그 비니시우스도 그거에 도발을 받았대요. 근데 이제 그게 전투력이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비니시우스가 이제 이날 되게 좋은 활약을 했죠. 경기력이 사실 비니시우스 좀 딱 그렇게 느낌을 받는데 뭔가 정교하게 만든 쪽은 맨시티일 수 있어도 하나하나의 전환에 무게감이 제대로 쓰였던 팀은 레알이었고 그 중심에는 비니시우스가 있었어요. 은바페하고도 서로 스위칭도 잘 됐고 그 비니시우스가 2개 도움을 기록하고 플레이 오브 더 매치 MVP를 받았는데 경기 인터뷰에서 해당 배너를 봤다. 맨시티 팬들이 날 조롱하는 배너를 봤는데 그 배너가 내게 더 큰 의욕을 주었다. 상대 팬들이 뭔가를 할 때마다 그것은 내게 더 큰 힘을 준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역시 비니시우스 전투력이 대단하다. 비니시우스는 뭐 이런 거 안 빼는 스타일인데 근데 이제 요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 선수들 팬들 사이에서 일정 부분의 조롱은 보는 재미를 좀 더해준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비니시우스가 이런 이슈에 많이 휘말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감당해야 된다. 조금 거친 면에 대해선 스스로도 인종차별 논외. 근데 이거 여기서는 찬우 형 얘기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비니시우스가 비호감이 된 거랑 비니시우스가 인종차별이 된 거랑 완전 별개다. 인종차별은 타파해야 된다. 다만 이 비니시우스가 비호감 이미지를 갖게 된 거는 이거랑 또 다른 문제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분리해서 생각을 한다면 근데 이 선수가 이렇게 이슈가 되는 건 딱 하나예요. 잘해서 그래요. 진짜 잘해요. 못하는데 이러면 사람들이 취급도 안 해. 경기 보면 규격 외의 느낌이에요. 취급도 안 하는데 실력을 갖고 있는 선수인데 이런 이슈가 만들어지니까 긍정이든 부정이든 이게 이목 집중이 되는 거죠. 두 팀이 이제 경기를 매번 보면은 지난 시즌도 그렇고 올 시즌도 그렇지만 너무 자주 만나서 서로에 대해서 이제 알 걸 다 아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서로 꺼내들 수 있는 펜을 다 꺼낸 느낌? 거기서 이제 누가 더 컨디션이 좋냐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러면서도 둘이 워낙 이제 자주 붙다 보니까 얽히고 설킨 것도 많아요. 최근에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양분했던 팀이고 그죠? 발롱도르 가지고도 핵심들이 결었고 그래서인지 이 경기 앞두고 아까 얘기했던 그 걸개도 걸개였지만 안첼로티도 그때 시상식 불참한 건
할 만한 결정이었다. 왜냐면 우리는 비니시우스가 받을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이다. 그 얘기가 또 나와서 이미 또 경기 전후로 계속 그 발론도르 이슈는 끊이지 않고 네. 계속되고 있다. 그렇게 좀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랑 좀 별개로 캐러거가 에데르송 얘기를 좀 했죠. 네, 골키퍼가 사실 맨시티의 골키퍼와 관련된 그 어떤 이슈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죠? 팬들이 제기했던 문제였습니다. 네. 에데르송이 불안해요. 레알에게 그 극장 패배를 당했던 뭐 22 시즌만 봐도 그 호드리그 때 에데르송의 그 선방 능력과 볼 처리 등등에 대해 상당히 많은 질타가 나왔는데 이번 경기도 에데르송이 다 실수가 있었습니다. 선방은 아닐 수 있어도 킥, 패스 연결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흐름이 끊기는 실수를 범해서 결국 거기서 흐름이 넘어가고 실점이 나왔던 장면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게 가장 큰 에데르송이 원래 가지고 있는 장점이었는데 그 장점이 있다는 걸 전제해야 거기에서 나오는 에데르송이 약간의 미스 이런 게 이제 상쇄가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킥이나 어떤 볼줄에 이 미스가 나온다고 그러면 에데르송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많이 좀 퇴색되죠. 그게 정말 좋은 선수인 건 맞는데 중요 경기 때 이런 실수가 나오는 건 에데르송답지 않다. 네, 그리고 에데르송의 장점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말씀해 주셨던 단점을 가려왔던 그간의 장점이 뭐 의미가 없어지는 거니까 상당히 애매해지게 되는 건데 캐러거가 좀 강하게 얘기했어요. 맨시티에 대해서 지금 나이 많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미드필더가 필요하다는 언급을 자주 하는데 난 새로운 골키퍼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에데르송이 맨시티는 오늘 손해를 봤다. 너무 오랫동안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군요. 저는 약간 동의를 하는 게 사실 에데르송은 그 이정링크도 제법 있었어요. 있었고 사실 이번 시즌 개막 앞두고도 어디 사우디로 간다는 얘기가 되게 많았죠. 얘기도 있었고 물론 트래블 시즌에는 또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었지만 전체로 봤을 때 우선순위에서 맨시티가 골키퍼를 빨리 바꿔야 되냐는 다른 포지션이 또 급한 데가 있는데 오르테가도 그렇게 아주 좋은 아주 다양한 어떤 그 툴을 갖고 있는 골키퍼라고 하기에는 또 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난 시즌이나 아마 지난 시즌까지였을 거예요. 오르테가가 나왔을 때 되게 잘했거든요. 근데 올 시즌은 오르테가가 나와도 와 에데르송보다 확실히 잘하네 이런 느낌을 아쉽게도 못 줬어요. 네. 당장 아스날 5대1 경기 오르테가는 저는 제가 봤을 때 저거는 좀 더 세이브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라는 장면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라면 최우선순위는 아니더라도 패배 맨시티라면 맨시티가 바라보는 어떤 그 목표점이 다양한 트로피라면 많은 트로피라면 골키퍼에 대한 보강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요. 근데 이제 펩 가르디올라가 그래도 그간 에데르송을 참 많이 애정해오는 느낌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바꿀 거라 장담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이슈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다음 주 목요일이 기대가 되죠. 2차전이 어떻게 될지. 왜냐하면 물론 레알 마드리드가 원정승에 3골을 넣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뭐 원정 다득은 없어졌지만 유리한데 모르겠어요. 이 어쨌든 아직은 한 골 차라서 이게 순식간에 사실 2대1에서 2대3이 된 거잖아요. 저는 이게 2차전 때도 유효할 거라고 봐요. 근데 그게 또 의외로 시티 입장에서 터질 수도 있고. 그렇지. 레알 마드리드의 그 전환이 진짜 무섭게 그래. 음바페, 비니시우스, 호드리고 그러니까 개인 역량으로 조지는 거. 진짜 개인 역량으로 조지는 거. 아니 다른 이슈가 하나 있는 그러나 실력이 출중해 보이는 라센시오. 잘하더라고요. 너무 잘하더라. 진짜 근데 발견. 괴상한 이슈 하나가 있어가지고 뭐 어떻게 될지 그거 좀 보긴 해야 됩니다만 그거랑 별개로 축구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 그 나이에 애가 팀을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약간 라장군 같은 얘기 라시는 아니죠. 라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하면 레알 마드리드가 갖고 있는 그 아우라가 항상 좀 세요. 내용은 2차전 때도 아무리 원정이라지만 시티가 잡을 수는 있겠으나 의회에서 또 한 방을 레알이 터뜨리면 참 그래서 경기 양상을 알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거고 리디거가 이제 2차전 때 돌아올 것 같다는 이야기를 안첼로티가 했어요. 아마 1차전보다도 조금 더 수비진이 단단해진 레알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새벽에 있었던 머지사이드 더비 그다음에 챔피언스 리그는 아시아 유럽 다 체크를 해봤고요. 후에는 이런 식으로 주중에 중요한 경기나 챔피언스 리그 주간에 계속해서 이렇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후에는 마무리하고 이번 주 또 라이브 주말에 경기 있고 또 콘텐츠들도 올라갈 거 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